자, 그래서 우주와 시간 세 번째 강의죠. 어,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번 강의부터가 이제 창조 우주론에 대한 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빅뱅 이론이 대체로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개략적인 그런 개요를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같은 이렇게 사고 체계 안에서, 왜냐하면 지난주는 이제 빅뱅이 뭔가를 그냥 빅뱅의 그 사고 체계 안에서 이제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보여드린 거고, 오늘은 그 같은 사고 체계 내에서 빅뱅 이론의 허와 실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관점을 바꾸면은 그 주류 과학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는 것은 이제 창조과학 쪽의 논문이지만 그 논문이 주류과학 논문이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창조과학 쪽에서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주류과학에서 논문으로 인정을 못 받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할 내용이고요. 오늘은 주류과학계 한 논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류과학계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봐도 충분히 현대 우주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논문들이 이제 있다는 거,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것, 또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런 논문들이 뭐 창조론을 지지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러한 현대 우주론의 그런 말이 절대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정도는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오늘 보는 시간이고, 오늘 이제 부활절 전날 밤인데 이 내용이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막 약간 고민도 됐습니다. 한 주를 연기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냥 하는 것으로 하기로 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한번 봤죠. 근데 요거를 좀 나가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얼마나 이 퀄리파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뭐 제가 퀄리파이 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창조과학회 입장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경의 1장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거기서 이제 보통 전통적인 해석은 그냥 유일창조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어떤 뭐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나 아니면 상식, 그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만 보는 거죠. 성경만 보면 보통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나누는 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나누죠. 또 하나의 해석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해석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보는 해석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제가 뭐 찬성한다기보다도 이거는 어떤 이제 유명 창조가 강사님이 최근 비디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을 가지고 보니까 물론 요 중간에 11절에 하나 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1, 2, 3, 4 날로 보고 요 1절, 2절을 어떤 하나의 뭐 선언, 일정, 1절은 2절은 배경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한번 쭉 다른 목사님들께 쭉 여쭤봤더니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성경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요것이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랜 연대를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우주를 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봐도 오래된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일 그러면은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첫째 날 하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면 또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일째 이제 광명체들, 해, 달, 별, 은하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아니다,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창조를 하셨고, 그러면은 4일째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는 건 뭐죠? 지구가 이제 구름으로 덮여 있다가 구름이 싹 거치면서 이제 태양빛이 비쳤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 창조를 믿는 분들, 창조과학회 이런 분들 중에도.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되면 또 좋은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빛이
첫째 날 3절에 나와요. 1절, 2절 아니에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랜 연대를 해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집어넣는데 빛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의 그 6일 창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을 해보면 다른 해석이 없다는 거 아무리 봐도 이제 해석이 오랜 연대는 이제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이제 그 원어에 이제 or, 마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절에 이제 이 빛은 이제 or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 이제 광명체들이 있어 비추는 그 빛은 마올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첫째 그 3절에 있는 빛은 그 빛 자체를 보고 그다음에 14절부터는 그 광명체 또 광명체로 나오는 빛으로 보는 게 이제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래서 이러한 뭐 Answers in Genesis, 뭐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뭐 Genesis Apologetics, 뭐 Creation Ministry 이런 그 창조과학 단체, 또 한국의 이제 창조과학도 마찬가지고 창조과학 선교회 마찬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 물론 이제 1절, 2절을 뭐 선언 배경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1절. 그다음에 1자 1일, 그다음에 6절, 7절, 8절 2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우리의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를 다른 식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경을 바꿔서 해석하거나 뭐 1절부터 1일부터 3일째는 태양이 없었으니까 거기는 24시간이 아니라 이런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 해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복습을 좀 하면요. 빅뱅 마로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빅뱅 또는 현대 우주론 이 두 가지의 theoretical foundation 있다고 그랬죠. 이 빅뱅 마를 바치는 두 가지 기둥.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이론, 일반성배성 이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 원리.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론은 한마디로 중력을 공간의 시공의 굴곡으로 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빛은 똑바로 가는데 이게 이제 원래 여기 있는 게 이제 이제 실제 있는 위치의 별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이 태양의 이건 태양이 아니구나. 화이트 드워프. 그 백색 외성이라는 건데 이 백색 외성이 이제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뭐 이제 태양만큼 무거운데 이거의 질량이 이제 시공을 휘게 하는. 시공이 휘니까 빛은 똑바로 가는데 빛은 억울해.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시공 휘어서 자기도 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1919년 에딩턴 견이 이런 또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이제 그 중력에 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냥 쉬운 말로 했을 때 그러한 이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주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보나 같다, 그죠? 우리의 중심은 없고 어디나 일정하고 어디나 균등하고 이런 게 우주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주 원리의 그 철학적인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어쨌든 그 우주 원리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적용을 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원리는 등방하면 여러분 뭐 공대나 이제 이과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행렬 있잖아요, 행렬. 행렬이 막 뭐 n by n이 있는데 그게 막 복잡하면 그거 굉장히 풀기 힘들죠. 근데 이걸 등방하게 놓고 하면은 그 다이아고널 한 대만 빠놓고 나머지는 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푸는 그 비슷한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해서 보니까 우주가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게 이제 1921년이죠. 발표한 게. 그리고 1929년인가요? 이제 허블이 드디어 별들이 우주로부터 은하들이 우주로부터 다 멀어지네. 그죠? 라는 이제 어떤 관측 결과를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관측을 한 그것만 보면 별들이 실제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실제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프리드만의 결과가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었죠. 뭐예요?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그러한 이제 수학적인 이론을 낸 거잖아요. 거기에 적용을 하니까 이게 설명이 딱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죠? 그게 이제 이러한 거죠. 즉 빅뱅 우주론.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관찰되는 현상들을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실제로 멀어져 가네? 라고 보지 않고 그 똑같이 관찰되는 현상을 이 풍선의 어떠한 모형으로 설명을 하면 다 설명이 되면서 중심도 필요 없고 경계도 필요 없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균등하고 등방하고 이건 이제 그 우주 이론의 이제 뭐였죠? 우주 원리의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은하계라면 이렇게 멀어지는 게 다 설명이 되고 멀리 있는 건 더 많이 멀어지겠죠. 멀리 있는 건 그죠? 그래서 이제 풍선이 이렇게 팽창을 할 때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뭐 실제로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우주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머더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 빅뱅 이론에 대한 이제 이해라고 할 수 있고요. 질문 있으면 그 채트에다가 써주세요. 자, 그래서 퀴즈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써주시고 이제 퀴즈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 써주세요. 1, 2, 3, 4 중에 1번은 중력에 의해 시공이 휘어진다. 2번은 어떠한 경우에도 빛은 휘어지지 않는다. 3번 중력이 큰 물질은 빛을 반사시킨다. 4번 중력과 공간과 빛은 아무 관계가 없다. 네, 몇 분이나 써주셨나요? 많이 쓰셨네요. 네, 한 10분 쓰셨네요. 나머지 30분은 네, 1번 맞습니다. 중력에 의해 시공이 휘어지니까 이제 빛이 이렇게 휘어지게 보이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프리드만의 가정에 의하면 우주의 팽창을 풍선이 팽창함에 따라 풍선의 표면에 있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현상에 비유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1개, 2개, 3개 될 수 있거든요. 1번 풍선 표면의 팽창에서 팽창의 중심이 없다. 2번 모든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서로 멀어진다. 3번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는 비례한다. 저는 한국말이 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뭐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사실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정답은 1, 2, 3번 다입니다. 네, 3번이 좀 말이 헷갈려서 이제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두 맞다. 맞습니다. 제일 확실하게 장모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네요. 우주가 팽창한다면 은하 사이에만 그쵸. 이제 팽창을 하는데 우리 태양계는 태양의 인력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자와 원자 사이에 뭐 이런 거는 그 작은 범위에 있는 거는 그 작은 범위에 있는 힘이 더 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빅뱅 이론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제 지평선 문제. 우주가 너무 크니까. 우주가 너무 커서 분명히 우주 저 끝에 있는 빛과 우주 오른쪽 끝에 있는 빛과 우주 왼쪽에 있는 끝에 있는 빛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보다 우주의 크기가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왜냐하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만날 수가 없으면 분명히 이렇게 어떠한 편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이렇게 보면은 편차가 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어떠한 빛의 에너지의 교환이 있었어야 되는데 교환이 있었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138억 년, 7억 년이면. 그게 이제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는 분명히 우주는 플랫하다고 이제 어떤 메저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처음에 우주가 빅뱅이라는 어떤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꽝 폭발했을 때 그 임계 밀도, 우주의 임계 밀도가 지금 우리의 임계 밀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1입방미터에 수소 원자 6개 있는 그죠? 그 밀도에 딱 맞게 이제 돼 있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돼 있을 확률이 10의 60승분의 1인가 그래요. 10의 60승분의 1.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주 전체를 가로지르는 자를 넣은 다음에 그 자에서 원자 하나의 크기의 뭐 10억 분의 1 정도에 되는 정도만 틀려도 우주는 쪼그라들거나 파헤쳐 없어져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상당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어떠한 뭐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처음부터 이거를 정해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게 이제 평탄성 문제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그 전에 퀴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맞추시라고 한다기보다는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우주의 평탄성 문제, 퀴즈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주의 평탄성 문제와 관련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들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좀 바꾸긴 했는데 그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중학교 교과서. 이제 체면이 있으시니까 좀 맞추셔야 됩니다. 1번, 인계 밀도의 값은 1세제곱미터의 우주 공간 안에 6개의 수소 원자가 있는 값이다. 2번, 현재 우주의 밀도는 인계 밀도와 크게 다르다. 하여튼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3번, 우주가 팽창을 시작할 때 팽창과 중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조정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4번, 우주가 곡률이 없는 평탄한 우주이다. 옳지 않은 거를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컨닝하셔서 뭐 다른 분이 했다고 찍으시면 안 되고 이제 본인의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볼까요 한번. 네, 많이 쓰진 않았는데 어렵죠 내용이.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지금 인계 밀도로 정확하게 맞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평탄성 문제, 지평성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이제 우주가 급속히, 우주 공간입니다. 우주란 개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공간 자체가 팽창되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시공 자체가 급속히. 근데 급속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보면 y축이 이게 다 10의 마이너스 40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예요. 근데 언제냐면 10의 마이너스 35승 정도부터 10의 마이너스 37승 초마다 2배씩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학적인 이론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평선 문제와 평탄성 문제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평선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미 작을 때, 빈둥이 작으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민자로 그대로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평탄성도 처음에 뭐 아무리 꾸깃꾸깃해서도 갑자기 확 펴버리니까 우주가 이제 곡률이 없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쟁쟁한 막 노벨상에 근접한 그러한 수학자들, 린데, 뭐 슈타인하르트, 뭐 프린스턴 슈타인하르트, 뭐 그 스탠포드, 린데, MIT, 구스, 뭐 하여튼 쟁쟁한 그런 분들이 평생을 거쳐서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창조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니면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황당하다 하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수학적인 논리를 따라가 보면 거의 절대 깰 수 없다. 수학적인 실력을 가지고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암흑 물질, 그죠? 이제 베라 루빈이 그 은하가 이렇게 도는, 그죠? 은하가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그 중심부하고 바깥부하고 이제 속도 그런 게 이제 케플러 법칙에 따라야 되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어떤 물질이 있는데 빛과 상호작용을 안 해야 되죠. 빛을 뭐 흡수하거나 반사하거나 상호작용을 안 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물질이 분명히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증이 된 게 이제 암흑 물질. 그래서 우리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그건 믿어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가 이제 가속 팽창한다는 것을 초신성의 밝기들을 이제 측정해서 가속 팽창이 이제 암흑 에너지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다는 게 이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연구. 이게 이제 암흑 에너지.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가 그리고 뭐 이제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우주 배경 복사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연구도 이제 에 의해서 요게 그 점이거든요. 대충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물질, 암흑 물질 또 지금 존재하는 물질이 한 5% 되잖아요. 암흑 물질 24%. 그러니까 한 30%, 나머지는 이제 암흑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기존에 있는 이러한 관찰 결과들도
이 초신성에 의한 결과들뿐만 아니라 이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한 그 결과들까지 어떤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현대 우주론은 그래서 람다 CDM이라고 그래요. Cold Dark Matter. 람다 Cold Dark Matter. 그래서 람다는 그야말로 그 우주 그 암흑 에너지 얘기하는 거고요. Cold Dark Matter는 그야말로 그 뭐죠? 암흑 물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우주론은 한마디로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현대 우주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람다 CDM으로. 네. 람다 CDM. 대문자로. 네. 람다 CDM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여튼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노벨상 받았다는데 어쩔 것이요.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반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점을 바꿔서 이제 어떠한 성경적인 관점 이걸 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류 과학계 내에서 기존 연구에 대한 어떤 반론이 있나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고 정말 현대 우주론으로 확고하게 확립이 됐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 또 오늘 정리한 걸 보면 정말 깨질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수많은 노벨 물리학상이 우주론, 이 람다 CDMR을 뒷받침하는 나왔고 수조 달러가 그동안 들어갔고 이것들 지지하는 연구 또 지지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 연구들이 그죠?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무수하게 이제 펼쳐졌고 대체적으로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